이번 시간은 비타민 종류 가운데 하나인 비타민 K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K의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비타민 K는 독일어 코아쿠레이션스 비타민에서 유래되었고 코아쿠레이션은 응고라는 뜻입니다. 2.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 조직과 간에 저장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액 응고입니다. 특히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프로트롬빈 합성에 필수적이며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K의 결핍 증상입니다. 1. 비타민 K의 결핍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잎이 많은 녹색 식품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비타민 K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비타민 K 수치가 낮은 사람이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장내 세균을 죽여서 더 많은 결핍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비타민 K의 결핍은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날 때 멈추지 않게 되어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어디에 풍부하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K는 쇠고기, 녹차, 순무 채소,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녹색 양상추 등과 같은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녹색 색상을 가지고 있는 식물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K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비타민 K1은 피로퀴논이라고도 하며 주로 직접 광합성이 가능한 짙은 녹색 잎을 가진 식물에서 합성되어집니다. 비타민 K1을 섭취한 동물에 있어서도 혈액 응고 작용을 나타나게 되며 대부분의 동물들은 체내에서 비타민 K1은 비타민 K2로 전환됩니다. 2. 비타민 K2는 메나퀴논이라고도 하며 동물의 대장에 존재하는 세균의 현기성 호흡 과정을 통하여 비타민 K1은 비타민 K2로 전환됩니다. 3. 비타민 K3는 메나프톤 또는 메나디온이라고도 합니다. 합성 비타민으로 독성이 임상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 K와 관련된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질병들과 비타민 K에 관한 연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 K가 충분히 체내에서 흡수되면은 담낭이나 담도질환, 낭포성 섬유증, 소화지방병증, 크론병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아기의 폐와 이자에 이상이 발생해 음식물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희귀한 질병입니다. 2. 간질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복용, 장기 혈액 투석, 심각한 화상 같은 질병이나 약물 복용 등에 신속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출혈과 비타민 K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비타민 K는 간질환이 있거나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K를 흡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오랜 시간 동안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와 출혈 위험이 증가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2.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모든 신생아는 특히 뇌에서 출혈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타민 K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에게 비타민 K 주사를 주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장내에 무균 상태로 태어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비타민 K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모유로부터 비타민 K를 일부 먹기는 하지만 신생아가 체내에서 비타민 K를 만들기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신생아의 비타민 K의 결핍은 매우 드물지만 신생아에게 비타민 K 주사는 비타민 K 결핍성 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들에게 비타민 K의 가장 큰 위험은 어머니가 임신 중에 발작 약물을 복용하여 조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발작 약물을 복용한 어머니는 출산 전 2주간 경구로 비타민 K를 복용합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과 비타민 K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골다공증은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와 정상적인 뼈에 비하여 골밀도가 낮아져 구멍이 많이 난 뼈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뼈를 구축하기 위해 칼슘을 사용하는데 비타민 K도 필요합니다. 1.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은 골밀도를 갖고 있지만 반면에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은 사람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연구들은 비타민 K의 낮은 수치가 골관절염의 높은 위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개선하고 특히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폐경 후 여성에게서 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남성과 여성 운동선수 연구에서는 비타민 K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내용을 토대로 비타민 K 역할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1. 비타민 D 1000IU/C 비타민 K2는 1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 비타민 K2는 칼슘이 몸에 증착되는 것을 제어합니다. 3.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골다공증의 예방 및 관상동맥석회화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6. 폐경기 여성은 골감소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비타민 K 보충제는 뼈 골절과 암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유방암 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8. 담관세포암에서 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담관암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 간내 담관암, 근위부 담관암, 원위부 담관암으로 구분합니다. 9. 세포 사멸과 세포주기 정지와 같은 양리작용도 합니다. 10. 10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 기량제 보충제는 항응고제 요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킵니다. 11. 위암 세포주기 정지 및 프로그래밍된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비타민 K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단위는 마이크로그램입니다. 0개월에서 6개월까지 신생아는 2마이크로그램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유아는 2.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30마이크로그램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55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9살부터 13살까지는 60마이크로그램입니다. 14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 남녀는 75마이크로그램입니다. 19살 이상 성인 남성은 120마이크로그램이며 여성은 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14살부터 18살까지 임신한 여성이나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75마이크로그램입니다. 19살 이상 임신한 여성이나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참고로 담낭이나 담도질환, 낭포성 섬유증, 소화지방병증, 크론병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분한 비타민 K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 시에는 담당 의사가 비타민 K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비타민 K는 태아와 모체의 자궁벽을 연결하여 영양 공급, 가스 교환, 노폐물 배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인 태반을 통과해서 모유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과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비타민 K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용혈성 빈혈의 원인인 글루코스 6인산탈수소 효소가 결핍이라는 희귀 대사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비타민 K를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신장 질환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타민 K 복용은 오히려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와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아래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비타민 K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항생제와 약물과 비타민 K의 연구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팔로스포리움 계열 항생제는 체내에서 비타민 K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이 항생제는 해로운 세균을 사멸시키지만 10일 이상 사용하면은 비타민 K를 만드는 세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장내 비타민 K 수치가 낮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 결핍이 있는 노인이나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팔로스포리움 항생제는 곰팡이로부터 분리한 몇 가지 항생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고 강한 살균 작용이 있어 페니실린이 죽지 않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팔로스포리움 항생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파만돌이 있습니다. 세파만돌은 호흡기관 감염증, 유로 감염증, 피부 감염증 등에 사용되며 상품으로는 만돌이 있습니다. 2. 세포페라존이 있습니다. 세포페라존은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감염 시 폐렴 등에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세포비드가 있습니다. 3. 세프메타졸이 있습니다. 세프메타졸은 폐혈증, 기관지염, 담관염, 방광염 등에 사용하며 상품으로 제파존이 있습니다. 4. 세포텐탄이 있습니다. 세포텐탄은 폐혈증, 화상, 편도염 등에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세포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니토인과 비타민 K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페니토인은 발작에 사용되는 약물로 비타민 K가 체내에서 이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기간 동안에 항발작 약물인 페니토인 복용하는 것은 신생아의 비타민 K를 낮춰주게 됩니다. 상품으로는 다일렌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와파린과 비타민 K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비타민 K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 응고인자의 생산을 방해함으로써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항응고제인 와파린 작용을 방해하고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와파린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포함해서 보충제 등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강화제와 비타민 K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담즙산 교환수지로 알려진 약물로 높은 콜레스테롤 치료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이 약물은 체내에 많은 양의 지방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감소시킵니다. 콜레스테롤 강화제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콜레스티라민이 있습니다. 콜레스티라민은 담즙산이 소장 내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기스트란이 있습니다. 2. 콜레스티폴이 있습니다. 콜레스티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로 상품으로는 콜레스티드가 있습니다. 3. 콜레세브이람이 있습니다. 콜레세브이람은 담즙산 흡착제로 상품으로는 웰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타민 K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